자, 그러면 이제 그 전공 B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사고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고 습관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나왔죠, 두 번. 예. 그 두 번 나온 걸 이제 좀 보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그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이제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그 습관 기준. 그래서 이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습관 기준은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역사적 사고라는 것이 항상 그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라는 것이 역사학자들 이론적인 것들, 철학적인 문제들만 논의했는데, 실제 애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이론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의 습관은, 두 번 정도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와인버그의 생각 말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네 단계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출처 확인, 확증, 그 다음에, 맥락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교적 사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출처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료가 있으면 사료의 신뢰성이나 의도, 사건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의 의문을 가지고 사료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의도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번 서기가 있으면 우리가 딱 보면 1번 서기가 신뢰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이 출처 확인이고,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온 걸 당파성론 내용 있죠? 그 출처를 보니까 조선사야. 신뢰성이 없죠? 조선사는 그 일제가 그 신민사를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건 그 관련해서 시험 공부하실 때, 시험 문제 풀어보실 때, 어떤 이제 시험을 접할 때 딱 먼저 봐야 될 것은 내용도 봐야 되지만 그 출처도 봐야 돼. 출처를 해서 단서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출처 확인 또 기억을 해주시고, 확증은 뭐냐면 그 A와 B라는 사료가 똑같은 사료를 보고 다른 말을 해. 그러면 팩트가 다르면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A와 B 사료 중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게 진이고 어느 게 거짓이냐? 팩트 확인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료들과 유물과 유적들 다 교차 분석을 해서 사실을 끄집어낸 거. 그 몇 개의 문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그것은 이제 역사의 이해 수준 높이는 상당히 능숙한 이런 방법들이 교차 분석과 확증이다. 그냥 사료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교차 분석이에요. 자, 맥락화는 어떤 사료가 주어지면 그 당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사고는 어떤 1차 사료가 있으면 1차 사료에 대해서 이제 후대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있죠. 이걸 서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화는 그 당대에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비교해 보는 거고, 요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했는가를 보는 거야. 해석 차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화 비교적 사고, 요거. 그래서 네 가지의 유형, 출처 확인, 확증, 그 다음에 맥락화 비교적 사고 꼭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4세기 때 원나라에 방문한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븐 바투의 여행기가 3대 주의기,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를 이제 동방경로 있죠? 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10년도 기출 예문에 있는 내용을 빼다 쓴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갖고 있는데, 자, 가는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 여기가 키타이. 카타이는 어느 지방을 얘기할까요? 키타이는 이게 원민은 키타이인데, 예. 하여튼 그때 키타이는 어디 지역이죠? 키타이는 원래 요를 뜻해. 요를 이제 키라고 했는데, 근데 키타이는 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동양에 있는 왕조들을 지칭할 때, 서양 애들이 지칭할 때 일반 명사를 사용했다. 그래서 원나라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고, 그래서 원나라의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여성들에 관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이븐 바투타 있죠? 이븐 바투타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3대 주의기,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는
마르코 폴로가 저수한 당시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도사 등이 그 마르코 폴로의 저술 당시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도사 등이 몽골과 중국에 다녀온 수행 여행기와 루브 여행기는 이제 말한 것 같아요. 비교해 그 신뢰성을 판단한다. 나는 두 저자가 타 문화의 간섭에 대한 기술한 것을 당시 유럽과 이슬람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검토한다. 다는 이제 두 저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저자의 저술 의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의문을 제기해본다.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드레이크의 제시한 역사적 사고 과정 단계 입각해 예문 내용과 언급하시 일반적 내용을 쓸 거. 그러니까 예문 내용과 없이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자, 가단계에서 학습의 활용성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가단계는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에다 핵심 키워드가 뭐야? 신뢰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 두 개의 사유를 비교해갖고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야? 학증과 관련된 거야. 교차 분석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건 맥락이죠. 맥락화. 그 다음 다는 이제 두 저서의 의도와 당시 상황에 의문을 갖는다. 요게 있는데 이거는 출처 확인과 관련된 거야. 출처 확인.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찾아보고, 그러면 가는 이제 학증의 학습의 호용성. 학증의 학습의 호용성은 이제 남색 책에 나와 있죠? 분석법을 통해서 역사의 능숙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습과 지식의 누적은 그 당시 문서 분석에 대한 역사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맥락의 의미, 뭐와 뭘 쓰죠?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이게 두 가지 의미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의 단계의 명칭은 출처 확인. 그리고 그때 고려할 것은 우리의 관점과 과거 사람들의 가의 단계를 고려할 점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과 과거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 달리 외워갖고 쓰시면 되는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학증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맥락과 출처 확인, 학증 뭐 이거 등등 해갖고 이제 예문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한번 이제 또 그거 관련돼가지고, 실제 물어볼 수 있어. 그 의미와 고려할 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중농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 작년에 들어가신 교수님 그대로 들어갈 건데, 작년 사학사 들어가신 교수님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학사 교수님이 또 시학도 같이 전공했어요. 네, 그거고 시학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 개혁과 관련해. 그래서 지금 예전에 나온 거 한동안 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를 뽑아가지고 한번 냈는데, 자, 일단 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은 유연의 군전론과 관련된 것이고, 나는 이익의 한전론이고, 다는 이제 정형의 기계론과 관련된 거예요. 예. 예전에 기초에 관련돼 갖고 이제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전론하고 이제 정형과 관련된 여전론이나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시험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연의 군전론과 이게 한전론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유연은 저서로서 반개수록을 제시했고 서술했고, 토지제도 군전론을 주장했죠.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해 자연의 육성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결부제 대신에 경목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 사회개혁으로 자연으로 바탕한 농경일치, 군사조직과 산업일치 교육제도를 확립했다는 거. 그리고 6점이나 해갖고 양반의 문벌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 이런 것들 비판했는데, 특히 노비제도와 관련돼갖고 재작년에 한번 기초에 나왔죠. 무슨 법? 노비종목법. 네. 현종 때 사왔던 사람은 노비종목법 실시를 주장했다. 노비종목을 폐하고 실시하고 이제 노비 대신에 뭘 넣어야죠? 고농을 머슴을 고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익은 한전제 이렇게 했는데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뿌셈하고 통론에는 상한선 했는데 상한선보다 하한선이 맞는 것 같아요, 의미상. 예. 이 박정과 관련된 거고, 최소한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제에서 중국의 정전제가 이상적이고 유연의 군전제는 너무 급격하다. 왜냐하면 유연의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지지존호제도 폐지하고 소유권을 폐지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지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한전제죠. 그래서 가난한 농가도 생계 유지에 최소한 한도의 영업전을 확보할 수도 하고, 영업전 확보는 그 이상 이제 팔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역적 한도 내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토지가 분분화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도 감소돼갖고 예, 지주전호죠. 점점점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6조는 그 유형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이 주장한 거야. 제가 앞에 부분하고 착각을 했어요. 예, 좀 수정해 주시고, 6조를 주장했죠. 그래서 나라의 빈곤에 피폐도, 양반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숭배 등등을 주장했다. 이 사람들 이제 노비제도의 점진적인 폐지주의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유형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노비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당장 없애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없애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상주의자들 있죠. 이 중상주의자는 다 없애버리는 이 노비제도가 이런 것들 급격하게 없애는 좀 더 약간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시대적으로 유형과 이익은 좀 18세기 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상주의자들은 상당수가 뭐냐면 특히 북학파 같은 사람들은 19세기 넘어가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더 뒤에 있는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인식의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의 군전제하고 이익의 한전제 그 시험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와 나의 토지개혁의 방향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이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가는 사적 토지 소유자 지주를 폐지하는 데서 군중한 토지 분배를 하려고 했고 나는 지금 그게 토지 소유자를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유 제한해서 토지 소유의 불균등 현상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가의 한계점은 이 사람의 유용한 한계점이 뭐예요? 산홍일치는 주장이 있는데 누구한테 많이 나눠주는 거야? 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선비들에 많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분제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전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기업과 관련돼서 농민들 최소한의 재생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기회론인데 정영이 말했죠. 정영은 이제 기회론을 주장하면서 그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스스로도 그렇게 했죠. 그래갖고 대표적인 거중기, 농로, 유홍기 등을 이용해갖고 그 당시 이제 하성건설을 이용한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유홍고라고 나왔어요. 유홍고. 유홍고는 뭐냐면 이게 수레의 일종이에요. 수레의 일종인데 지금 전해지진 않아.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잘 몰라. 그래서 뭐냐면 정형이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거기에다가 뭘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교 만든 거 있죠. 하성왕차 때 한강을 이제 쭉 넣는 주교 있잖아요. 예. 그 정조가 건널 수 있도록 주교를 만들 때 이제 뭐냐면 정형이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그 얘기가 실제 이게 팩트인 거는 아직도 의문이 많아.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형이 주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 정형의 행장에 있어요. 행장.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사람의 업적을 좋게 가장에 써놓은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그 밑에 제가 답안을 제시한 거 있죠. 이런 걸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자주 기출문제 나왔던 뭐와 관련된 건 삼민주의와 관련된 거. 삼민주의. 자, 그래서 삼민주의 내용은 구삼민주의하고 이제 신삼민주의 내용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차이를 한번 이렇게 알려고 문제를 냈는데 삼민주의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통 삼민주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삼민주의는 동맹의 결성 당시에 구삼민주의와 그다음 제1차 국공합작 때 신삼민주의 두 개가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개진 부분에도 또 삼민주의가 있어요. 그 강제중국수 찾아보시면.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 기초에 나왔던 것들 두 개만 뽑아서 이제 보죠. 자,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민족주의로서 이제 이민족이 그 구삼민주의에서는 이민족에서는 만주를 타도하는데 신삼민주의 오족통합이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민권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제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주의는 되는 공화국을 건설, 주권제민.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신삼민주의는 반봉건, 반군벌.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사건 5건을 주장하죠. 예, 이거 외워두세요. 민생주의 같은 경우에는 요때 평등직권, 평등직권이나 평균직권은 똑같은 말인데 매수가 매도가 양대 차익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통해서 이걸 개인이 가지지 않고 국가가 한수해서 다른 공공부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신산민주주의는 평균직권의 의미는 다르죠. 토지를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제는 토지의 자본 집중을 방지하고 등등등인데 약간 이제 구산민주주의와 신산민주주의 민생주의 의미가 다른 거, 평균집권의 의미가 다른 거는 뭐 때문에 다른 거죠? 자, 구산민주주의 당시에는 되게 그 동맹회를 결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개혁을 나누자는 건 별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 자체를, 나눠준다는 걸. 근데 신산민주주의는 제1차 국공화조 때 사회주의자는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보이디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니까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직권평등의 의미가, 평등 직권의 의미가 다른 거다. 이렇게 신산민주주의, 구산민주주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자료의 A단계 당시는 이거는 구산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단계에서는 뭐와 관련된 제1차 국공합작 때 신산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기읍과 디귿의 차이를 쓰지. 직권을 평등하고 직권을 평등하고. 그러니까 평균 직권, 직권 평균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직권 평균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는 첫 번째 구산민주주의 천하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고 현재 땅값을 소유자가 갖게 하되 혁명 후에 오르게 된 땅값을 국가가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매수가 매도가의 차익을 국가가 갖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공사업에 투자하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직권평등의 의미 사회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경제학적인 토지를 분배하자 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니은은 민족주의. 자, 신산민주주의 민족주의 의미 뭐야? 한만 몽장해. 오족통합이죠? 오족통합을 통해서 제국주의 타도와 민주의 통일, 해방운동을 나가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해혁명 이전까지는 한족 중심이었어. 근데 신해혁명 이후에 만주족이 타파되면서, 이제 한족 중심으로 나가려니까, 이게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손해를 보겠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왔는데, 한족을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전에 그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어떻게 되죠?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랑게차오가 비난을 했어. 그 소문을. 이러면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막상 이제 신앙을 딱 성공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포용을 하자 해가지고 오죽통합을 내세운 거야. 지금도 중국에서 내세운 게 뭐야? 다민족 국가론이잖아. 중국어 하나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괜히 한족만 나서었다가는 중국의 영토의 60%가 어떻게 해요? 다 날라가 버려. 예. 자, 뭐 이런 현실적 이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자본을 절제한다. 자본 절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본 절제는 이제 독점 대기업체의 국유화를 목표로 통제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본 절제. 자, 그 다음에 자료 발표 당시에 제1차 국공합작이죠. 코미테 대외정책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결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력이 미역한 그 동안은 일시적 부유주의와 민족주의 세력과 서로 제휴를 해서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해서 부유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프롤레타리아를 공격할 때까지 코미테은과 그 나라의 공산당을 저항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연합하라는 거야? 프롤레타리아 계급하고 민족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 민족주의에서 연합해서 좌우합작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맥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4번을 이제 볼게요. 4번. 자,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헨리 2세와 존왕의 정책에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걸 이제 약간 풀어가지고 말 잘못했네. 그거는 타인데 내가 잠깐 깜빡했어요. 사회는 뭐와 관련된 내용? 교환권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교환권의 성장과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 개혁하고 보험수업학 부분을 다 통합을 해갖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요. 자, 그래서 교환권의 신장과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보면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11세기, 13세기 때면서 이제 교환권이 성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넘버 1번에 한자가 좀 탈자가 됐네. 교회 개혁 운동이에요. 예.
자, 교회 개혁운동 내용을 이제 보면요. 배경은 세속 권력이 교회와 교황과 사제를 선출하고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죠. 성직자 혼인이나 그 다음에 성직명령을 성행하고 교회 부정부패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크로니스톤 개혁 운동을 하게 돼요.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게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크로니스톤을 만들면서 이 개혁 운동이 그 당시 이제 전 그 유럽으로 확대돼 나가는데요. 그 크로니스톤 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교황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교황이 누구냐면 레오 9세예요. 그래서 이 레오 9세도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개혁적 교황으로서 그 개혁 내용들이 쭉 있죠. 그걸 좀 외워두세요.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를 로마 교회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유럽 중심지를 수행하면서 지방 고위 성직자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 입법, 교황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북쪽에 발의하도록 했다. 요때 입법권과 사법권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교회법과 관련된, 교회법과 교회 재판권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교황권이 세속 군주와 제후의 세력권을 탈피하고 성직자 독신 생활을 충실하고 그 다음에 성직 매매 금지 폐지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초창기 때 교황의 권위가 되게 약했어요. 그 약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보호세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 군주들에게 어떤 위임을 하는 그리고 세속 군주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권 신정론이야. 이거 왕권 신수와 비슷해. 왕권은 누구한테 위임받았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위임받으니까 왕이 성직자 임명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런 논리를 폈는데 교황권이 어느 정도 성장되면서 11세기 중순을 넘어가면서 이 사정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네오 9세도 나오고 크로니스톤의 출신으로 또 누가 나타나죠? 그레고리 7세가 나오죠. 그래서 그레고리 7세는 이제 하인의 4세가 충돌하는데 교황권의 우위를 강조하죠. 이제 더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선언한 거야. 그래서 그 그레고리 7세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종전에 왕정 신정령을 반대해요. 오히려 그 자신의 교황이, 누구한테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받아서 이 세계를 통솔한다.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심지어는 왕과 그 제후나 그 다음에 황제조차 세속 권력조차도 교황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황이 목자가 되는 거고 왕이나 세속 제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가 양을 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황제 파문을 이제 폐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둘 간에 막 싸우는 과정에서 카노사의 굴욕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한때 이제 하인의 사세가 잠시 물러서 머리를 숙였다가 파문이 처리되니까 곧바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남이탈리아 돌아다니다가 노르만족 보호하에서 이제 죽어요. 예, 거기서 노르만족도 보호해서 죽는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레고리 7세가 어떤 출신이죠? 노르만 출신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둘 간에 이제 교황과 황제 간에 막 싸우다가 결국에 타협본 게 뭐냐면 보름수업약이야. 그래서 자료 시간이 보름수업약인데 이 보름수업약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간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직자 제후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직자 제후는 뭐냐면 자기가 성직자면서도 그 본권 세력부터 영진을 받을 경우에 제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직자 부분은 누구한테 임명받아요? 교회로부터 임명받고 요 제후 부분은 누가 임명받죠? 그 황제가 임명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충성서약을 거부한다. 성직자 제후가. 그러면 그냥 성직자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제후 부분만 박탈당하고 봉진을 해수당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타협을 얻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뭐냐면 요거는 독일만의 좀 특수한 사항인데 영국과 프랑스 없는 내용이고 타협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더 추가됐냐면 독일의 이제 보훈수업에서는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성직자 고위 성직자를 뽑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발언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 갖고 있지만 만약 추기경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대입할 경우에 그 최종적인 권한은 뭐야? 황제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타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4번. 자,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크로니스톤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톤 재산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직접 스톤자를 뽑는 그런 내용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임명권을 이제 수호원들이 갖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자료 B 같은 게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레고리 7세가 이제 뭐냐면 교황의 건의에 대해서, 권력의 건의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한 건데, 맨 마지막에 뭐냐, 교황만이 황제를 폐하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료 C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부동산협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료 A의 수도내 개혁의 성과를 세 가지 서술해 볼 것.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교황권이 세속군주와 제후의 세력권을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성직자가 독신 생활에 충실히 시행됐고, 그 다음에 모든 수원 회원에 대한 교황의 절대권이 수입되고, 성직 매매를 폐지하고, 세속군주와 제후들의 성직 임명권을 거부했다. 성직 선임권을 이거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7세가 선임권 다툼의 기획과 관련된 행적을 한 줄에 쓰시오.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폐위시켰죠? 그걸 이제 쓰시면 돼. 그래갖고, 그레고리 7세가 교황권 구점을 마련하여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킨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인사슬 폐위시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료 10번에서 이제 교황의 권리와 황제의 권리가 있어. 특권. 그래서 교황의 권리, 여기 교황의 권리보다는 황제 특권이라고 쓰면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 하여튼, 교황이 사제를 종교적 직무에 임명하는 배타적 권리가 있고, 이 임명이라는 건 뭐냐면, 임명권하고, 면제권을 말해요. 면직권을.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와 지팡이를 수용할 수 있고요. 황제 특권은 이제 황제가 고위성직자 후보자에 대한 심판, 거기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대 후보자가 할 때, 최종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다? 황제가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속적 권리로서 만약에 성직자 제후에 한정돼갖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수입을 절급, 그러니까 수입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중간식에 1차 세기 끝난 다음 2차 세기는 중간인 정강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기 이후에 유럽사회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 A본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 자, 이는 자료 A 같은 유럽의 독일의 국경 질서가 유지됐던 거는 무슨 조약 때문이죠? 베르사유 조약이요.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예요. 그러면 요때 독일 국경에 존재했던 유럽의 시기를 뭐를 쓰냐? 뭘 써야 돼요? 정강기 쓰시면 돼요. 정강기. 그래서 대개본 시기적으로 1차 세계대전의 종교에서 2차 세계까지 1919년, 1939년까지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이제 바르샤유 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건 좀 틀리죠. 왜 그냥 바르샤유 체제는 그 1차 세계 끝난 다음 바르샤유 조약을 맺어준 국제 질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질서가 언제 깨졌어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깨졌죠.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 당시 바르샤유 조약 때 라인란트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요걸 그냥 점령해버렸잖아. 그러면서 깨지게 돼. 그래서 요거는 좀 틀리다. 그래서 정강기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역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이 부분이요. 전쟁과 전쟁 사이 중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중간. 요 시기고요. 요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유럽의 대중민주주의가 발전됐는데 이걸 전반적인 내용을 쓰시오. 자, 대중민주주의는 대중이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형상들인데 일단 재산 소유의 제한이 없어졌다. 그리고 남녀 평등의 보통 선거가 일반화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특히 여성의 보통 선거가 일반화된 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래서 상당수 성진 국가들이 일반화됐는데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같은 라틴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은 좀 늦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죠. 그래서 프랑스 하면 혁명에 나가고 인식하는데 정치적 혁명적이지 혁명일지 몰라도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이 나라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같은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수적이고 언제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줬냐면 1946년에 줬어. 그것도 이제 드골이 이제 정권 세우고 나서 왜 줬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되니까 여성들이 보수적이다 생각해갖고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사회주의 세력들의 위해 진출에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성적인 어떤 차별관념 편견에 입각한 건데 하여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뭐와 관련되면 사회보장 쭉 나오죠. 이거는 복지국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2차 세계 이후에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복지국가 개념이 이제 확립됐는데, 자, 자료 A 시기의 국가 차의 중요시 개념을 내용을 쓰시오. 자, 복지국가 개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차 세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복지국가 개념은 빈곤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만다. 이 복지국가 개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거 수정자본주의 아니냐. 근데 이거 수정자본주의라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는 서로 개념,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수정자본주의는 예전에 시장에 맡겨뒀던 걸 누가 했다는 거야?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나 고용이나 주로 경제와 관련된 거고, 그 복지국가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이거 다 포괄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적인 어떤 그 삶의 여유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까지 확대된 거야. 사회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맨날 야근하고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6시에 퇴근해라. 그렇게 강제를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그거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복지국가 개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물론 두 대 개념은 서로 연관돼 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분리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개념을 정책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뉴딜리 정책이거든요. 뉴딜리 정책은 수정자본주의하고 복지국가 개념을 적절하게 조화하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수정자본주의를 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되면서 그 재정정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복지국가 개념도 좀 이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도 못 사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었어요? 개인의 책임이었죠. 근데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야. 개인의 책임뿐도 있겠지만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있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타났다 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뭘 보시냐면 이걸 좀 정리를 더 하면 16페이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사회 정강기 때 어떤 사회변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전후 유럽사회 변화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를 보면요. 자, 대중사회 형성, 대량생산, 유통, 소비, 대중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보통선거권이 일어나서 대중민주주의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전제군주제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국가들이 이제 전제군주가 폐지되죠. 생산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되고, 복지국가 개념이 확립되고, 영국 같은 노동당 정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을 필두로 해서 여성 참정권이 확대됐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선거권 확대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4차, 5차를 거쳐서 여성들이 이제 선거권을 획득했고, 노동당이 진출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처럼 맥도날드 노동당이 내각에 등장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영국의 양대 정당이 뭐였어요? 보수당과 자유당이었죠. 근데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폐병협회에서 출발한 노동당이 이제 자유당을 제키고 양대 정당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다음 영연방이 성립되고요. 아일랜드가 독립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배상금 지분이 연기되니까 벨기아와 함께 독일 공업지의 누를 점령하고요. 자, 독일은 바이메르 공화국이 탄생되죠. 바이메르 공화국은 무슨 정권이죠? 3인당 정권이야. 다수파 3인당 정권이고, 그때 이제 엘베르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동안 경제적 위기가 일어나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했던 정치가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겠죠? 누구죠? 스트론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질서 회복하고, 통화를 안정시키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루카론 협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부전 조약을 이제 서명하고 등등등 이런 걸 외워두시고, 그다음 바이메르 헌법도 예전에 한번 다뤄봤죠? 그것도 외워두세요. 예.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3인당하고 바이메르 헌법이나. 왜냐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근현대사 교수들이 대부분 무슨 전공이라 했죠? 독일 근현대사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주 관심 있는 게 비스마르크나 그다음 사회민주주의, 독일 3인당이나 바이메르 헌법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또 시틀러에도 관심이 있어. 예. 자, 그다음 미국 같은 게 세계 경제 중심국이 됐죠.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돼. 예전에 채무국이었다가 채권국으로 부상이 됐고, 최대 근보유국, 세계 경제 금융 중심지가 이제 예전 런던이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뉴욕으로 바뀌죠. 예.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서 이제 윌슨의 고립주의를 계속 취했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윌슨이
국제연맹 제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미국은 안 됐어. 안 들어왔어. 왜 그럴까요? 정권이 민주당에서 뭘로 넘어갔죠? 공화당 넘기면서 그 베네수엘라 조약 비중도 거부하고 그 국제연맹도 가입을 안 해버린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6번을 볼게요. 6번은 뭐냐면 한약과 관련된 거죠. 예. 은근히 이제 여기 출제 교수님들이 한약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한 3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나올 때가 좀 됐긴 됐어요. 한 재작년에 나왔는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가와 나는 예전에 나왔던 한약과 관련되고 냈고, 다와 나는 이거 듣보잡이나 이렇게 하지만 신포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봤는데, 한약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7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이제 신포샘이나 국부샘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6세기부터 17, 18, 19세기 때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약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항존 약규죠.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물질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한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장소인과 그 다음에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전에 유황소라든지 그 다음 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합이 돼. 그래서 이제 한약의 번창 과정은 그 당시 유황소, 개, 재정적 기반인 이런 거에 서로 연결돼 갖고 이제 발전돼 나간다, 변화돼 나간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은 9년 단위 한약과 독립 단위 한약으로 나눠요. 그래서 16세기 때 사족 중심의 한약이죠. 그래서 한약을 보고할 때 처음에 조광주가 보급한 한약은 뭐예요? 조광주도 비판했지만 그 국가 중심의 그 한약이죠. 수영 중심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족 한약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들어가서 사족 한약이 넘어가다가 18세기 때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뭘로 바뀌죠? 수영 중간에 주요 한약으로 바뀌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부자에서 유황소 항임을 둘러싸고 뭐가 일어나요? 향전이 일어나죠. 그 구황하고 신양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죠? 수령의 지원을 받은 신양이 승리한다. 이게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근데 19세기 때 들어와서는 어용화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09년 때. 그래서 어용화되고 오히려 이제 앞잡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새롭게 성장했던 그 계층들은 새로운 한약을 만들죠. 그게 이해, 도해, 민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물론 밀란을 앞장서기는 그렇지만 이제 초기 단계인 정소 단계, 그러니까 소를 올리는 민원을 넣는 단계까지는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구한말 때는 이제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어요. 을미개혁을 본치세요. 예. 예전에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을 설명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 찾아가지고 그 항해조교와 항해판로 규정이 제2차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 때 했다. 하니까 팩트를 제공하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 예. 그래서 을미개혁 때 이제 이 항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이용하려고 했고요. 일제시대 때도 계속 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는 9년까지는 뭐 일제가 와가지고 명까지는 통치할 수 있어. 근데 사소하게 항리 문제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강권령까지 동원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약을 식민지 말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해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다음 조선시대의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요거 가는 예제 기출과 관련된 내용인데, 대상형 조광조가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촉박할 왕도에 어긋이지만, 이건 뭘 비판하고 있죠? 수령 한약. 그래서 원래 그 조광조가 생각하는 한약은 마을 자체의 어떤 한약이었어. 그게 원래 맞는 거고. 근데 막상 실시해 보니까 국가 중심의 한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판, 자체 비판이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 오타네. 훈구판이 아니라 훈구파예요. 답안에 오타겠어. 네. 자, 나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여기 보면 이가 주자의 뭐 도의를 쭉 해갖고 사창을 설치하고 이어 약속을 만들고 쭉쭉 있는데, 자, 제가 말상무에 가시기 때죠. 이거 나신이 아니라 가시기 때. 여기 가시기 때 홍보파의 포면적 한약 반대 논리. 자, 요 당시 한약을 이제 조광조가 보급하려고 하니까
훈구파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때 논리가 뭐냐면 항약 실시로 인해서 신분 질서가 해이해졌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13년도에 기출과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에 반영된 이해 항약간, 이것도 이제 13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선조 때죠. 하나 전국 항약론. 전국 항약론은 뭐예요? 예전에 조광조가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간이 일괄적으로 하자. 근데 이의는 뭐죠? 각 실정에 맞는 항약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해주 한약을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다와 라시기 때 대입된 그 성격의 강건과 항건의 관계 속에 각각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요거는 조선후기 때 항약인데 우리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항임을 둘러싼 해서 군양과 신양이 싸웠고 결국에 신양이 이겼다. 그 내용이 이제 있는데 요건 그 어디냐 심부셈에 있는 걸 좀 약간 그 조선후기 때 항약의 그 어떤 항전 부분을 좀 더 심부셈에서는 약간 두 식을 그 안에서 또 나눴어요. 예, 그걸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다와 관련된 이제 사료는 이제 뭐냐면 기존의 한 건을 장악했던 제지사족과 강건에 비유하되 실제로 한 건을 장악해 나갔던 새로운 사역과의 대립 과정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라는 뭐냐면 이미 한 건이 강건에 예속된 상태에서 벌어진 항임을 둘러는 신군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아직까지는 강건이 뭐냐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지사족과 강건의 아니 그 구한과 신한과의 싸움이고, 라의 항전의 특징은 강건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구한과 신한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포셈에서는 이와 관련된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이걸 왜 냈냐면 예전에 한약과 관련돼서 문제 낼 때 그 앞부분에 가와 관련된 사료보가 어디 나오냐 구프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3년 전 내용이야.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래서 아마 나올 때가 됐어. 교수도 한번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냈으니까 여기는 또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방향을 돌려가지고 조선후기 때 그 항전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갖고 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냈어요. 한번.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조선왕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왕 운동은 이제 좀 보면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페이지 펴보세요. 자, 조선왕 운동도 예전에 2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14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조선의 배경은 신간의 체외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화됐고, 그래서 일부 비타협조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일제의 동아정책에 저항하는 안에 나왔고, 자, 추진 주체는 이제 그 비타협조 민족주의자들,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갔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민족적 특수성을 존중해서 보편성을 찾으려고 했고,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진 이런 것들 주장했고, 그 다음 시닥이라는 개념을 이제 부각을 시켰죠. 조선후기 때.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시닥의 의미가 부각됐고, 민족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고,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하면 민족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민사학과 마르크스 사학에 대한 사도를 확립했고요. 그래서 조선왕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전문적 연구 영역의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을 형성했는데, 거기에 이제 안재원, 정인보, 문일표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제가 그 문제를 냈던 게 정인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한사군의 실체를 부인하고 강개토 대왕을 새롭게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인보 해석 중에 신묘적 기사 부분이 있어요. 그 도회의 주체 부분, 요것도 이제 정인보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자, 자료 A에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이거는 조선학이죠. 조선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가가 형성된 배경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조선학 운동 배경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극자, 평양 마르크스 역사의 대응, 일제 민족 문적의 어떤 말살 정책. 그래서 조선의 것, 조선의 고유의 것 이런 걸 찾으면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찾으려면서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의 현실적 목표. 조선운동의 현실적 목표는 뭐냐면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협진, 민족운동을 우위에 두고 그 안에서 계급 간에, 이것도 못하네.
계급 간의 투쟁과 협동을 추구한 좌우합작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왕 운동은 이제 뭐냐면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의 기본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입장을 또 수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료 B에 그 하자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뭐예요? 그 정인보죠. 정인보. 그래서 이제 요거 정인보 쓰면 돼. 정인보도 알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네 번째 어이죠. 얼. 민족의 정신을 얼로 강조했다는 걸 정인보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국사관의 대결에서 제시한 연구 사례.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그 10년적 기사 부분을 이제 주체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것들 한번 응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 때 이제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후삼국 시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전투와 관련된 나와요. 그래서 후백제하고 그 당시 그 고조 간의 전투,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내봤는데요. 자,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냐면요.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전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봤는데, 거기 지도와 위치와 관련되어 한번 찾아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먼저 해당하는 게 나주 전투예요. 나주 전투. 그 지도상은 어디를 해당하죠? 나주 전투는 마에 해당하죠. 나주. 자, 강주 밑에 있는 거죠. 영산강 해상 호족세에 결합한 왕건이 후백제건의 후방을 치우면서 나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이제 그 집안 자체가 해상세력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근거 연구시고 요때까지는 왕건이 누구 밑에 있었어요? 왕건이 누구 밑에? 궁예 밑에 있었죠. 예, 궁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냐? 공산전투인데, 공산전투는 어디 찾으시면 대구 찾으시면 돼요. 대구 가보면 유명한 산이 있죠? 팔공산. 그러니까 공산에서 전투에서 이제 그 당시 왕건 시하에 8명의 공신이 죽었다 해서 팔공산이라고 하는데, 저 왕건이 이제 경혜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산 일대에서 후백제군과 싸웠지만 건운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백제 100건을 장악했던 전투고, 물론 그 왕건이 패했지만 그 과정에 신라의 민심을 얻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창 전투야. 예, 고창은 안동을 찾으시면 돼. 안동. 그래서 대구 위에 있죠. 대구 위에 어디에요? 이제 지도상은 대구에 있는 그 나와 관련된 곳이 안동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 삼태사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했고요. 그 공산전투 이에 세력이 약화된 고조가 역전을 해보겠던 전투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동해안에 큰 영향을 확대했던 전투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창을 그 전투에서 크게 이겨서 동쪽을 안정시켰다 해서 이게 뭐가 된 거? 오늘날 안동이 되는 거죠. 안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운주선 전투가 있어. 네, 934년에. 자, 운주선 전투를 어디에서 찾으시면 되냐면 운주선 전투는 충청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운진 일대 30여 개의 성이 왕건에 항복을 하고 제 후백제 4분이 발생돼. 강경파, 옹공파. 더 이상 이제 고려하고 뭐냐면 싸우면 안 된다. 합평하자. 그에 대해서 뭐냐면 계속 싸우자. 결국에는 신건 등 강경파에 의해서 건원이 금산사 유폐됐고 신검이 유폐됐고 건원이 도망가서 이제 왕건에 붙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원을 내쫓은 신건과 왕건 건원 간의 전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1, 2천 전투예요. 예. 그래서 1, 2천 전투 같은 건 이제 이렇게 보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1, 2천 전투는 어디냐면 그 다예요. 다. 예. 다가 있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딱 보면 뭐죠? 나주 전투고 고창 전투, 공산 전투, 그다음 고창 전투, 운주선 전투, 1, 2천 전투 이렇게 지역과 시기 연대별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나전투에 일어난 정치적 배경을 말해요. 요 나전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전투라고 했죠? 공산 전투라 했죠? 공산 전투 배경은 이제 건원은 광주로 들어가 경양을 살해하고 경송안을 세웠어요. 예. 그래갖고 건원이 대하성을 함락하고 신라가 이제 신라 왕건의 구원 요청을 했다. 이게 맞아요. 이것도.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일어나냐면 건원도 초창기 때는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신라 왕을 좀 예의상 차려주고 그랬는데 왜 관계가 틀어졌냐? 그 당시 신라가 누구하고 붙었죠? 고려하고 붙으면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게 공산주의도 크게 이겼지만 정치적으로 누가 승리한 거? 왕건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라의 우호적이었던 호적 세력들이 누구한테 붙게 됐다? 왕건한테 붙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나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던 요인. 요 나전투는 이제 고창전투인데, 이 고창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지방호적이었던 삼태사의 동응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 사람들에게 토성을 분정해줬죠. 그래서 오늘날 안동 김씨, 뭐 안동 건씨, 안동 장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의병운동, 관련된. 그래서, 이거 이제 판에도 실어놨는데, 의병운동이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몇 개 이제 보너스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자, 다음 기획지역에 의병운동이 많았던 배경을 써보고, 그리고 이 니은의 내용과 관련된 일본어 잡정 명칭을 쓰시오. 이 작전에 의병운동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섬진강 이서 지역의 그 전라북도 서남부와 전라남도의 그 출몰이 빈번했다. 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의병이 있었을까요? 동학농민운동의 항해의지가 높았고 일제 경제 침략이 주로 어디에 있었다? 전라도 지역. 왜냐면 여기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도 많았죠. 그래서 이때 전라도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죠. 그래서 전라도 의병이 싸우고 토벌하는 동안 나머지 의병들은 좀 숨통을 튀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연해주하고 간도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1910년도 이후에는 국내 의병 기반이 거의 소실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미친 영향은 그 의병이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고 이후 일부 의병들이 만주나 연해주 이동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정밀병과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하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병운동도 한번 나올 때가 좀 됐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8번을 보죠. 예.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교학습과 관련된 거야. 예. 문학작품과 연결됐는데 자, 요게 비교학습과 문화작품 부분은 비교학습은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 부분이고 문학작품도 2번 정도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요. 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비교학습 부분. 자, 비교학습 부분은 항상 나오는 게 있어. 목적은 뭐냐? 유사성과 차이점, 원인을 규명하고요. 특징과 유사성과 차이점. 비교 분석 방법을 미리 제시한 건데 일지법과 차이법. 예. 그다음 장점, 유의점인데 장점과 유의점 중에 꼭 외워두셔야 할 것은 유의점이죠. 예, 요 네 가지 꼭 외워두시고 장점은 공통적 차이점을 밝히고 그 외에 발생한 걸 이해하는 거고 비교 대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유사성과 차이성을 사고하여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을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서 학생 자신의 역사의식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의점은 이제 비교 대상의 선호나 감정의 우연을 판단을 요구하지 말고 그다음 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학생들 평가의 관점을 폭을 확대시키고 비교 판단 결과 역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비교의 범주와 호일성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서로 관련된 형상끼리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학습 부분은 어디 많이 나오냐면 파란 책에 비교학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책에도 비교학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남색 책 부분에도 좀 눈여볼 게 비교적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비교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과 세 개 부분, 파란 책, 남색 책, 녹색 다 있으니까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소설인데, 파란 책 역사소설인데, 저희는 서사시니까 역사소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관련이 있어. 서사시가 시를 3본 형태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형태, 시 형태로 풀어 쓴 게 역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소설은 문학 접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활용은 이제 그 보충자료 사용하거나 주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역사 소설을 잘 발췌하거나 드라마 여러 장면을 보여주어 인물이나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추론이 가능하다. 유용한 점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시키고 있고 등등 있고 그다음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역사소설 내용이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하며 수준에 맞는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 내용을 배제하고 그다음 역사소설 배경이나 역사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하고 과거인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의 언어를 번역하고 학생의 이해수에 맞게 편집해낸다. 이건 뭐냐면 역사소설 중에서도 제2차 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문학작품 중에 이게 대표적인 길가메시 서사에도 허구지만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오진의 동학사도 뭐냐면 동학교도 입장에서 어떤 2차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작품 소설이지만 그 당대의 어떤 사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재 언어로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해야 된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다음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이 교사의 수업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요 예문은 약간 예전 기출문제를 좀 응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아 문명인데 제가 이제 항아 문명 제껴 들고 이제 거기 이집트 문명을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비교하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문명 간에 비교할 때 아래 학습지를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쭉 있고 거기에 이제 비교 방법 일치법과 차이점이 있죠. 차이법이 아니라 잘못 듣네. 차이법으로 고치세요. 차이점이 아니라 차이법. 자, 비교 방법 일치법과 차이법이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왕권의 위상을 비교해 보세요. 두 문명의 왕권의 위상은 가와 같습니다. 했는데 요것도 예전에 그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걸 약간 이제 응용하면 차이점과 일치법은 이제 미래 차이점과 일치법 쓰시면 되고요. 요때 차이점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원인을. 이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왕권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자, 그건 뭐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왕권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집트 왕권이 더 강한 게 뭐냐면 이집트 지역이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의 침해를 덜 받게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왕과 파라오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신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예요? 개방적이죠. 민족 교체가 많고, 주변으로 또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 위상이 좀 낮아서, 신의 대리자로서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침해 맞고 따라서 왕권 위상이 신의 대리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점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여기 중간에 제가 빼먹고 있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도중에 이렇게 건너뛴 것 같은데. 자, 자료 1번의 수업사항에 상황하고 있는 역사수의 모형, 또 설명문의 목적을 말해보고, 학습 유용한 점을 두 가지 제시해볼 것. 자, 여기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비교학습이죠. 비교 설명. 그래서 비교 대상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비교대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용한 점 요거 쓰시면 되겠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골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책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두세 가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니은은 아까쯤 얘기했고 자 니은의 개념 이것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비교 학습할 때 디귿과 니은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 어느 쪽이 더 발전한 문명일까? 이거 뭐예요? 우연의 차이를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뭘 쓰냐면 우연을 가지고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문제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집트의 정치 구조와 메소포타미아 경제 구조의 공통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잘못된 구조죠.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정치 구조하고 메소포타미아 경제 구조를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의 범주와 초점이 명확하지 않죠.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이집트의 정치 구조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경제 구조와 메소포타미아 경제 구조를 해죠.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될 거냐. 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사의 미음의 문학 작품 이용할 게 유용한 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료 2와 같은 문학 작품 이용할 때 사전에 교사가 해야 할 점을 말해보시오.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 문학 작품 유용한 점은 제가 제시한 자료가 있죠. 뭐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앞에 이제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역사를 보다 등장인물의 활동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모사하고 지배층 이외의 다양한 계층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당시 생활들의 문화를 어떻게 쭉 있는데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와 같은 문학 작품을 이용할 때 사전에 교사가 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자료 2는 뭐죠? 일종의 역사적 문학 작품이지만 역사적인 어떤 사유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이용할 때는 사료의 그 뭐냐면 사전 학습하고 사료 이용할 때 사전에 뭐냐면 했던 거와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 당시 언어, 현재 언어를 번역하고 학생들이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한다. 사료 학습도 마찬가지죠. 사료 제시할 때 학생들 언어와 이 맞게 수준에 이해할 수 있게 편집해갖고 제시하는 거. 이런 거와 연결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길가메시 배경이 된 시기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했던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사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해를 높게 하거나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시대의 전후 맥락을 짚어주고 구체적인 장면에 다뤄진 역사적 사실 및 인물, 개념, 용어 등을 수업 중에 다룸으로써 학생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작품, 역사소설 할 때 교사가 고려할 점, 유용할 점, 그러니까 세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작품 및 역사소설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내봤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일 또 하죠. 8회.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